나라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왜 내 정치를 말하지 않고 나의 방탕함을 말하는가? 660년 여름 사비성의 궁궐 안에서 한 왕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그의 이름 앞에는 훗날 삼천궁녀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백제 의자왕의 오해와 진실, 삼천궁녀는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사비성은 이미 포위돼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나당연합군의 깃발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성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패배는 한순간에 벌어진 붕괴처럼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백제가 무너진 이유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전쟁과 외교보다도 먼저 다른 장면을 떠올립니다. 왕이 방탕했고 궁녀가 많았으며 결국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설명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를 위해 삼국사기 백제봉과 삼국유사 그리고 백제 멸망을 다룬 여러 현대 연구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의자왕이 방탕한 왕으로 기억되기 전 그는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선택을 했던 인물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멸망의 순간에서 출발하지만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몇 해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41년 백제의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의자왕입니다. 이때의 백제는 이미 전성기를 지난 상태였습니다. 한강 유역을 잃은 뒤 국토는 줄어들었고 신라와의 국경에서는 긴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즉위 초반의 의자왕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신라를 공격합니다. 대하성을 비롯한 여러 성이 무너졌고 신라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동안 백제는 다시 힘을 되찾는 듯 보였고 주변국도 그의 행보를 가볍게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기에 그는 향락에 빠져 나라를 외면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같은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초반에는 공격적인 군주로 기록되던 왕이 왜 후반으로 갈수록 방탕한 왕으로 그려지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세력을 키워갔고 백제는 고구려와의 연합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고 병력과 물자는 빠르게 소모되었습니다. 지방의 성들은 버티기 어려워졌고 중앙 조정에서는 귀족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 무렵부터 기록의 어조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이 정사를 멀리하고 궁인들과 어울렸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 기록은 구체적인 장면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회가 열렸는지, 궁녀가 몇 명이었는지 같은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왕이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가 짧게 덧붙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훨씬 선명합니다. 삼천궁녀, 향락, 방탕. 이 강한 이미지들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 여기서 답을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왕의 모습이 동시대 기록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제는 멸망과 함께 많은 기록을 잃었습니다. 왕실의 문서, 귀족 가문의 기록, 나라 안에서 오가던 목소리는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의자왕의 모습은 승자의 기록과 후대의 해석 속에서 다시 그려집니다.
패배한 왕은 늘 그렇게 기억돼 왔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설명을 원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와 귀족 정치보다 한 사람의 도덕적 실패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왕이 방탕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말은 오래도록 반복되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의자왕 개인의 삶과 선택만으로 백제의 멸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구조와 흐름이 있었을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의자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백제 사회 안에는 어떤 균열이 쌓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큰 압박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방탕한 왕이라는 한 줄의 평가 뒤에 숨은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42년 무렵 사비성의 궁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기둥은 온전했고 왕자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자왕의 권위도 살아 있었습니다. 즉위 초반 그는 공격적인 전쟁을 선택하며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힘찬 출발의 뒤편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움직임들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백제 왕실의 정통 계승자였고 왕자 시절부터 정치와 군사의 중심에 비교적 가까이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만큼 적습니다. 후대 기록은 대부분 즉위 이후의 행적에 집중하고 그 이전의 시간은 몇 줄로 짧게 처리합니다. 이 침묵은 훗날 의자왕을 한 가지 이미지로만 기억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백제 말기의 정치 구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체제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힘을 키워온 귀족 가문들이 국정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였습니다. 왕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지만 그 결정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조정 내부의 균형을 끊임없이 조율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사와 재정을 쥔 귀족들의 발언권은 더 커졌습니다. 이 시기에 백제 사회에는 이미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잦은 전쟁은 농촌의 생산력을 갉아먹었고 병력 동원은 지방사회에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성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인력이 묶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논과 밭은 제때 돌보지 못했고 백성들의 하루는 점점 팍팍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요구된 것은 전장에 나서는 용맹보다 내부를 다잡는 정치력이었습니다. 의자왕이 마주한 선택지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신라와 당의 압박이 거세졌고 내부에서는 귀족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조정의 균형이 흔들렸고 한쪽을 달래면 다른 쪽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늘 이런 긴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기록 속의 향락이라는 표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궁인들과 어울렸다는 말은 사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왕이 조정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바로 이 표현들이 묶여 방탕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다시 제목의 질문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자왕은 정말 방탕했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정치 구도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군주의 모습이 그렇게 해석된 것일까요? 기록은 결과를 알고 쓰여졌기에 과정의 미묘한 흔들림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제 말기의 왕실 내부 역시 안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실과 귀족 가문은 혼인을 통해 촘촘히 얽혀 있었고 이 관계는 협력이자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왕의 결정 하나는 곧 특정 가문이 이익과 손해로 이어졌고 그 선택은 정치적 의미를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왕이 홀로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조정 안팎의 불안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왕의 판단은 옳은가라는 말이 낮은 목소리로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왕의 행동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승리할 때와 실패할 때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작은 균열은 점점 눈에 띄게 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연합은 완벽하지 않았으며 내부의 결속은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멸망은 오지 않았지만 백제 사회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의자왕은 점점 외로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좁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불안과 피로가 어떻게 기록 속 방탕이라는 평가로 굳어졌는지, 왕의 사적인 삶이 언제부터 공적인 책임과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645년을 전후한 시기, 백제의 궁정과 국경은 동시에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내부의 피로는 이미 눈에 띄게 누적돼 있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조용한 균열이 아니라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위기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의자왕의 선택과 판단은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결과와 연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정사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무렵부터 의자왕의 통치를 점점 더 비판적인 어조로 서술합니다.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궁인들과 어울렸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만 이 기록은 구체적인 사건을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연애가 있었는지보다는 왕의 태도와 통치 방향을 요약해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기록자의 시선이 과거를 정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교와 전쟁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신라는 당나라와의 연합을 본격화했고 그 영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당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손을 잡고 맞서려 했지만 세 나라의 이해관계는 언제나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선에서는 병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한 성을 지키기 위해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병사들이 그 자리에 묶였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 사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농번기에도 군역에 끌려가야 했고 곡식은 창고보다 군량으로 먼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왜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자주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왕의 모습은 더욱 또렷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전쟁이 잘 풀릴 때는 왕의 결단이 칭송받지만 전황이 불리해지면 같은 행동도 곧바로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일들은 순식간에 공적인 책임과 연결됩니다. 왕이 연회를 열었다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지금 그럴 때인가라고 반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삼천궁녀 같은 장면은 이 시기의 정사 기록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도 없고 극적인 묘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락이라는 인상은 점점 굳어집니다. 이 인상은 사실의 나열이라기보다 분위기와 평가가 반복되며 쌓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세금과 부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왕이 궁궐 안에 머문다는 사실 자체가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보다 왕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있다는 인식이 더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야사와 후대 전승은 이 시기를 한층 더 극적으로 그립니다. 궁궐 안에서는 음악과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고 왕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멸망 이후에 정리된 것들입니다.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을 가능성 자체는 충분합니다. 소문은 늘 불안한 시기에 더 빠르게 퍼집니다. 의자왕 개인에게도 이 시기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교는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군사적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귀족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웠고 왕의 결정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왕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을 수 있고 그 고립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것이 곧 방탕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무렵 백제 조정의 풍경을 떠올려 보면 긴장과 피로가 겹쳐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반복됐고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선택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왕의 작은 행동 하나는 과도하게 확대 해석됩니다. 정사 기록은 이 지점에서 의자왕의 책임을 점점 더 분명히 합니다. 왕이 정사를 멀리했다는 문장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라기보다 평가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문장은 이후의 해석을 이끄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후대의 상상과 도덕적 판단이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는 백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조건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압박, 내부의 분열, 그리고 왕에 대한 신뢰의 약화.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하며 위기는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불안과 평가가 어떻게 하나의 결정적인 이야기로 굳어졌는지, 그리고 삼천궁녀라는 말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등장해 의자왕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660년 초여름 사비성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앞서 쌓여온 불안과 균열은 이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위기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연합은 완전하지 않았으며 왕에 대한 신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마지막 고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의 움직임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당의 군대는 더 이상 신라를 돕는 존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주도 세력으로 전면에 나섰고 신라는 이 힘을 등에 업고 백제를 압박합니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연합에 기대 맞서려 했지만 세 나라의 이해관계는 끝까지 하나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전선에서는 패전 소식이 잦아졌고 성 하나를 잃는 일이 곧바로 다음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조정 내부의 분위기도 급격히 가라앉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책임을 둘러싼 긴장이 커졌고 왕의 판단 하나하나는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운 평가를 받습니다.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왕의 사적인 모습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곧 나라의 운명과 연결돼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의자왕을 둘러싼 이미지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사 기록은 그가 정사를 멀리했다고 전합니다. 문장은 짧지만 그 여파는 큽니다. 왕이 중심에서 물러났다는 인상은 곧 나라 전체가 방향을 잃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록이 전하는 사실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삼천궁녀 이야기는 이 대목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해 당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도 궁녀의 수나 집단적인 비극을 묘사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동시대 정사에는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강렬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왜 우리는 백제의 멸망을 떠올릴 때 전쟁과 외교보다 먼저 이 장면을 상상하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며 기록의 성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멸망한 나라의 이야기는 점차 도덕적 서사로 재구성됩니다. 나라가 왜 무너졌는지를 설명할 때 복잡한 국제 정세나 정치 구조보다 왕 개인의 태도와 품행을 문제 삼는 방식이 선택됩니다. 이런 설명은 이해하기 쉽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기 좋습니다. 3000이라는 숫자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기록에서 이 숫자는 정확한 계산이라기보다 아주 많다는 뜻을 담은 상징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따라서 삼천궁녀라는 말은 구체적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 후대의 해석과 상상이 덧붙여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은 현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의견이 모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기준선은 분명해집니다. 의자왕이 삼천궁녀에 빠져 나라를 잃었다는 이야기는 동시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점 자체가 이 서사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자왕에게 책임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을 서두를 수 없습니다. 왕의 판단과 통치 방식이 백제의 몰락과 무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점 하나는 멸망의 원인을 오직 한 사람의 방탕함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관계는 하나의 출발선을 만들어줍니다. 삼천궁녀는 확인된 사건이라기보다 패자의 멸망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의자왕을 이해하는 열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오해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의자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백제는 왜 이 위기를 끝내 넘지 못했을까요? 왕 개인의 선택, 귀족 정치의 구조, 그리고 국제 정세는 어떻게 얽혀 이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이 해석의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백제가 무너진 뒤 의자왕의 이름은 빠르게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삼천궁녀라는 이야기는 동시대 기록으로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제 멸망의 진짜 원인들은 어떻게 가려졌을까요? 먼저 역사적 사실부터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제의 멸망은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의자왕 개인의 성격이나 사생활만으로
나라 하나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백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 갈래의 한계에 동시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신라는 일찍이 당나라와 손을 잡으며 새로운 질서에 편입됩니다. 당은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재편하려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백제는 고구려와의 연합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두 나라의 이해관계와 대응 속도는 끝까지 같아지지 못했습니다. 외교와 군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내부 구조 역시 백제를 단단히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백제는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가 강하게 유지된 나라였습니다. 왕권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유력 귀족 가문들이 군사와 행정을 나눠 맡는 구조였습니다. 이 체제는 평상시에는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작동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결정은 느려지고 책임은 흩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자리는 매우 미묘해집니다. 왕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면서도 모든 결과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전쟁이 잘 풀릴 때는 영웅이 되지만 결과가 나빠지면 그 실패는 곧바로 왕 개인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의자왕 역시 이 구조 속에서 점점 고립된 위치에 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겹쳐집니다. 왕실과 귀족 가문은 혼인과 혈연으로 촘촘히 얽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협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에서 불만은 곧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왕이 조정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 빠르게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방탕이라는 표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왕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했느냐보다 왕이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인상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왕의 사적인 삶은 분노와 좌절을 투영하기 쉬운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은 흐려지고 왕의 도덕성만이 전면에 남게 됩니다. 후대의 역사 서술은 이 흐름을 더욱 굳힙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에게 멸망한 왕은 정치적 실패와 함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기 쉽습니다. 의자왕의 향락은 이런 서술 방식 속에서 강조되고 그 빈자리를 후대의 상상력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천궁녀라는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많은 궁녀, 방탕한 왕, 나라의 몰락. 이 서사는 짧고 이해하기 쉽고 감정적으로도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복되었고 이야기와 기록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전쟁과 외교, 귀족 정치와 사회 구조를 모두 지워버리고 한 사람의 사생활로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시선을 오늘의 삶으로 잠시 옮겨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종종 가장 위에 있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와 누적된 선택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였다는 말은 상황을 정리하기 가장 쉬운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됩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문제들이 한순간에 터질 때 누군가는 모든 책임을 떠안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문제의 원인처럼 이야기됩니다. 의자왕을 둘러싼 평가는 이런 인간 사회의 익숙한 작동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자왕에게 아무 책임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왕의 판단과 선택은 분명 역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그 책임의 크기와 성격을 방탕한 왕이라는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자왕이라는 인물이 그 이후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은 정말로 그 한 이야기로만 기억돼야 할 인물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660년 가을 이후 의자왕의 삶은 조용히 기록 밖으로 밀려납니다. 사비성이 함락된 뒤 그는 신라로 보내졌고 다시 당나라로 옮겨져 백제의 왕이 아닌 한 사람의 패배자로 생을 이어갑니다. 언제 어떤 마음으로 삶을 마쳤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의 말년은 늘 그렇듯 나라의 멸망만큼 또렷하게 적히지 않습니다. 의자왕이 사라진 뒤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백제는 멸망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제의 마지막 왕은 점점 하나의 상징으로 굳어집니다. 방탕했던 왕, 삼천궁녀에 빠진 군주,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린 인물. 이 이미지는 오랫동안 반복되며 거의 의심받지 않는 이야기처럼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억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전쟁과 외교, 귀족 정치와 국제 정세는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왕 개인의 도덕성만 남습니다. 역사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압축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맥락이 지워집니다. 의자왕의 이름은 그렇게 설명하기 쉬운 패자가 됩니다. 이후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됩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마다 책임은 종종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복잡한 구조와 오랜 선택의 결과보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설명이 훨씬 빠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의자왕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삼천궁녀 이야기도 이 흐름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로 확인되기 어려운 이 이야기는 백제 멸망을 도덕적 서사로 정리하기에 아주 적합한 소재였습니다. 왕이 향락에 빠졌고 그 결과 나라가 무너졌다는 설명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서사는 백제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귀족 정치가 흔들렸는지, 왜 외교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는지, 왜 백제는 그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질문을 대신해 왕의 사생활 하나로 역사를 닫아버립니다. 의자왕 이후의 역사는 새로운 지배 질서 속에서 다시 쓰입니다. 백제의 제도와 생활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승자의 기록만이 남습니다. 그 기록은 왕과 나라를 평가하지만 패자의 입장에서 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침묵 역시 역사입니다.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자왕은 정말 삼천궁녀에 빠져 나라를 잃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패배한 왕에게 늘 따라붙는 설명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를 너무 단순한 이야기로 기억해 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과연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의 이야기는 과거의 왕 한 사람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이 흔들릴 때 책임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한 사람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도 지금의 삶과 닮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